자, 그러면은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마지막 주제는 약사에 대한 겁니다. 약사 혹은 약대생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섹션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 약사로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많이 먼저 하셨었고, 또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께 이 답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한국에서 이 약대나 약사분들이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약대 강의를 가끔 가게 되면 약대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음, 사실 제가 모레 토요일에도 그 음, K냅스라고 하는 그 약대생 단체에서 제 강의를 하는데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요. 그 약대생들이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러니까 변화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비슷한 이제 내용으로 그 학회들에서도 발표도 하고 기고도 좀 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이제 약학 대학교에 있는 학생분들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서울대 약대에서 잠깐 음, 이런 비슷한 내기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아마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치료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둥 음, 띄워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에서의 약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다른 얘기로 먼저 얘기를 풀 것 같은데요. 제가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희 보스턴 한번 와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그 MFA라고 해가지고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라는 큰 또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술관을 이렇게 계속 걷다 보면은 미술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막 회화, 그런 랜드스케이프 정말 아름다운 페인트들부터 나중에 추상화, 피카소나 그런 정말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싶은 그런 그림들까지 쫙 걸려 있는 되게 멋진 미술관인데 보면서 항상 한 질문을 해요. 그 미술사의 가장 큰 변화를 불러들인 기술은 무엇일까? 보통 미술 역사가들 음,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그거로 음, 뽑더라고요. 되게 재밌습니다. 카메라가 발견되기 이전에 미술가들이 하는 일은 보고 자기가 보는 그 현상을 재현하는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그 정교하게 재현을 하는 그러한 미술가들이 폴 드라로시 같은 그런 작가들이었고 이 작가들 같은 경우에 실제 카메라가 등장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From today, painting is dead. 오늘로부터 회화는 죽었다라는 음, 표현을 음, 써요. 근데 사실 회화가 죽었다면은 지금 저희가 아는 음, 미술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음, 겁니다. 사실 피카소 혹은 이제 그런 이제 추상주의, abstract 그 아트가 나오기까지에는 카메라의 발전이 저는 큰 이바지를 했다고 보거든요. 실제 카메라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 현상의 재현은 카메라가, 미술의 본질은 화가가 갖고 가는 형태로 아레날이 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쯤 되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좀 유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비슷하게 인공지능, 뭐 디지털 헬스케어, 뭔가 점점 이런 키워드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면서 그 약사분들, 약대생분들이 저한테도 많은 그런 고민들을 토로를 음,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디냐? 정말 우리는 필팩 말처럼 필패킹만 해야 되는 음, 거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저는 가장 슬프게 듣는 그 단어가 음. 그겁니다. 약싸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약? 한국에서 약싸게, 약을 싸는 그런 그 어, 역할만 한다라는 저는 거를 그렇게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네. 그거는 네. 되게 슬픈 저는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미국에서도 약사의 역할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 혹은 음,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약사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 방목 업무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흔히 지금 얘기하는 AI 아니면은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알약 개수를 세는 또 재밌는 프로그램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약사님들이 하시는 것보다 기계들이 훨씬 더 잘해요. 에러도 더 적을 음,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미술가가 카메라의 그 퀄리티를 따라가려는 거와 똑같은 일이에요.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약사님들이 역할을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떠한 부분들은 갖고 가야 되고 어떠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말 기술에다가 맡길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기술의 도입이 제가 아까 앞에서 좀 슬프게 말씀을 드렸던 약사계라는 그런 표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제가 항상 미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Think beyond the field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think beyond the pill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알약 바깥에서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약에 국한돼 가지고 제품에 국한돼 가지고만 약사의 직능이나 그런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국한지지 말고 그 이상의 거를 생각을 해봐라라는 건데요. 저는 약사의 가장 큰 역할은 통역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옆에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환자들의 몸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디가 아픈지 어떠한 진단을 내려야 될지 그래서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을 맞춰가지고 어떠한 처방을 내려야 될지의 전문가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약들에 대해서 정말 딥한 레벨까지 들어가가지고 보는 건 약사가 하는 일이고 그거를 정말 잘 씹어가지고 환자들한테 이해하기 쉬운 영어로 표현하는 게 복약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사가 통역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도 통역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실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도 통역사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는 없어요. 실제 아틀 고한데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의사이자 작가이죠. 얘기를 했던 게 의사들 데이터에 지금 찌들어 죽어 있다라는 얘기를 뉴요커 피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지금 그 진료 예를 들어 5분 보면은 차트 작성하는데 15분을 쓰고 있어요.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그럼 이런 데이터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플레이어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게 약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많은 뭐 딜로이트 리포트 같은 경우에서도 약사의 직능을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리포트들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그런 기기들이 도입이 되고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고 ATC라고 하죠. 실제 약 포장기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되면은 실제 저희가 제품이랑 인터랙트하는 시간들은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럼 이 줄어든 시간을 어디다 쓰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써야 됩니다. 제품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서비스 중심의 사고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의 약사의 역할은 이제 제품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서비스 중심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 그런 역할들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통역사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약대생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약대 커리큘럼에는 방금 말씀하신 통역사를 길러내기 위한 커리큘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Think Beyond Pill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지금 약대 커리큘럼의 목적도 아닌 것 같고 네. 사실은 의과대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과대학도 커리큘럼에 보면 그런 지금의 어떤 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나 의료 혁신에 대한 역량을 갖추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약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력을 더 하면 좋을까요? 일단 커리큘럼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질문을 잘 들었나 봐요. 되게 처음 쓰셨어요. 메모를. 네,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미국 그 학교에서 좀 드물게 학생으로 이사회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뭐 코र्스워크부터 실제 커리큘럼 들어갈 때 교수님들하고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대학들, 저희 대학들을 포함해가지고 의지치가 있으십니다. 한국 약대에서도 커리큘럼 안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것들을 편승하시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여요. 저한테도 자문 요청이 많이 오고요. 근데 어렵습니다. 커리큘럼은 일단 미니멈이에요. 커리큘럼은 기본이고요. 그 이상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리큘럼에 모든 거를 맡기면 너무 좋죠. 그리고서 언젠가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과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일단 약대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디지털적인 리터러시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지털적인 해석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하지는 않다. 하지만 질병을 통역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통역사의 역할에 있어서는 그 스킬은 배운 거거든요. 스킬은 배우셨으니까 재료들만 더 모으시면 돼요. 이건 의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 그 카운셀링을 해주는 게 있어서 이게 뭐 그 글루코미터로 재던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으로 재던 그 혈당 재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 프랙티스에 이렇게 쓰일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고서 흥미를 갖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 약대생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아져야 되고요.
약간만 덧붙이면 네. 아까 이제 커리큘럼 얘기하셨을 네네. 때, 그러니까 약대나 의대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키우는 맞습니다.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스페셜리스트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것들은 그거를 빼는 것들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피해 바깥으로 이제 생각을 하자라고 하거나 이제 카메라 이후에 이제 그냥 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 추승화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영역인 맞습니다. 거죠. 오히려 더 자유도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려면 결국 제너럴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페셜티 자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너럴한 거는 그건 사실 지금 뭐 데이터 분석을 배워라, 파이썬을 배워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어쨌든 자기 마인드셋과 그냥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서는 뭐든지 다 그냥 닥치는 대로 많이 잡아먹고 내 것으로 소화하고 그냥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잠깐 그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좀 더 실질적인 예를 들으면은 아마 네. 약간 앞서 말씀드렸던 서비스 중심적인 사고가 어떠한 표현인지 좀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페어의 553 옛날에 553 지금 솜리스트라고 불리고 있는 제품인데요. 만성 불면증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만성 불면증 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어떻게 지금은 헬스케어 시스템을 액세스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이 비교가 편할 것 같아요. 일단 기존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중간에서 혹시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환자가 불만을 이제 호소하고 가겠죠. 좀 잠을 못 자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벤조 그냥 바로 딱 줍니다. 스틸녹스 같은 제품들이죠. 우리나라에서 불면증 약들 잠 잘 오게 하는 약 딱 주고서 이제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럼 약국에 가가지고 이제 약 타고 먹고 다음번에 뭐 좀 좋아졌어요 하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좀 잠을 더 못 자긴 하네요. 그럼 이제 좀 약 좀 더 세게 쓰고 약간 그런 형태로 반복이 되는데요. 매우 제가 좀 그 러프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은 불면증은 이미 좀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지만 웨어러블 아마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웨어러블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지금 수면 패턴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들어갈 때부터 실제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잠을 못 자서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 약을 써봅시다가 아니라 실제 지금 ASA에서 American Sleep Association에서 얘기하고 있는 First Line Treatment는 CBT for Insomnia입니다. CBT는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우리나라에서 인지행동 치료라고 불리우는데요. 인지행동 치료가 첫 번째 그 라인의 테라피예요. 약 쓰기 전에 CBT부터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여건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약을 그냥 주는 건데 할 때 웨어러블을 주겠죠, 맨 처음에는. 그럼 실제 어떻게 잠을 주무시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웨어러블을 차고 환자가 집에 갑니다. 이제 일주일, 2주일 잠을 자겠죠. 그럼 이제 수면 데이터가 분석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의사들한테 가겠죠. 그럼 이제 의사는 이걸 보고서 이 사람이 진짜 인솜니아의 그 다이그노시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다 하면은 솜리스트 같은 혹은 슬리피오 같은 혹은 뭐 에이메드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솜즈입니다. 솜즈 같은 그런 앱을 내실 수도 있겠죠. 저희 웰트스는 웰트 아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면 디지털 치료제 어플을 처방을 하겠죠. First line therapy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가 또 와요. 계속 웨어러블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선생님 잠이 이래도 잘 안 와요. 그래요?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뭐 조금 나아지긴 하셨는데 아직도 푹 주무시지 못하시네요. 그러면 약을 한번 써볼까요? 약이 세컨드 라인 테라피거든요. 뭐 벤조계의 약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스틸녹스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으로 갑니다. 약국에서는 이제 약하고 디지털 치료제를 같이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또 환자가 얼마나 잠을 잘 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게 저는 웨어러블 기기 혹은 디지털 헬스의 정말 멋진 거라 생각하거든요. 리얼월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실생활에 나오는. 그러면 약을 또 조절해야 되는 필요도 있을 거예요. 혹은 약을 끊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CBT가 잘 된다고 하면은 자 이제 이 모든 그 한번 커스터머 전의를 정말 꿈나라에서 한번 펼쳐봤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어디 같은 데에서 실리콘밸리의 포워드 헬스 같은 정말 프리미엄 컨시어지 헬스에 가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멤버십을 들고서 하고 있는 원메디칼 같은 서비스나 정말 주치의를 보면은 그렇게 정말 세세한 그런 분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거 되냐? 미국에서 이거 되냐?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수가도 안 나오고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으십니다. 데이터도 너무 많아요. 이거 언제 보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자, 여기에서 저희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제 어떠한 플레이어들이 이 데이터를 읽고 또 쉽게 그 풀어가지고 다시 포인트 오브 케어로 갖고 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저는 개인적으로 약사님들이 혹은 다른 이제 헬스케어 플레이어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디지털 헬스케어에 특성화된 의사 선생님들 오시게 된다면은. 그래서 그런 좀 꿈나라 같은 얘기를 서비스 중심 사고의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저는 좀 풀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걸 너무 큰 그림만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만약에 약대생들이 내일부터 제가 뭐 하면 되나요? 이렇게 자. 질문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최윤수 박사님 블로그에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때리시고 유튜브에 구독을 누르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도 계속 이런 뉴스에 팔로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글루코미터도 있고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도 있고 뭐 오마다 같은 그런 그 베르타 헬스 같은 그런 디지털 헬스 플랫폼들도 있을 거고 베르타 헬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으면 지금 바로 구글링 돌리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일단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지 약을 쓸 거 아니에요. 혹은 처방에 내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팔로우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되게 진부한 얘기긴 한데 저는 그래가지고 최윤석 박사님들 같은 분들이 너무 저희 업계에서 정말 감사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 앞에 나가서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해주셔야 돼요. 힘드시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그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배우시고 싶거나 그런 갈증이 있으시면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갑니다. 저는 진짜. 그래서 보면 약대 이건 제가 편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약대에 누가 가냐?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분들이 가요 사실은. 옛날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약국에 가면 평생 동안 안정적인 수입 올리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는 것이 약대이고 약사일 텐데 이거 편집해야겠다. 근데 이제 이런 평생 동안 배우고 변화해야 되고 하는 것들 요구 드리는 게 좀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원래 삶의 가치에 잘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는 이거 사실 편집 안 하고 살려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의 여러 학자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한데요. 그 와튼 스쿨에서 이제 최연소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담 그랜트라는 사람인데 그 애덤 그랜트 교수가 오리지널스라는 북을 썼어요. 그 여기 이제 맨 처음 앞에 보면은 아주 되게 재밌는 이제 일화가 나오는데 애덤 그랜트가 이제 베스트셀러로 돈도 좀 벌고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BC한테 피칭하듯이 이렇게 투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애들이 오더니 이러더래요. 선생님 저는 컨설팅도 하고 있고 저는 뭐 그 non-profit에서 이제 이사로 일도 하고 있고 어떤 사람 인베스트먼트 뱅킹에서 일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들 안경을 쓰는데 이 안경이 보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그 아이폰은 700불이고 매년 보면 정말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경이 플라스틱 조각이가 뭐 이렇게 비싸요? 안경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지만은 근데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프라이싱 모델을 살펴보니까 정말 좋은 프라이스의 안경을 퀄리티의 안경을 100불이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피칭한 겁니다. 아담 그랜트가 딱 듣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하지만 너희들 일 다 때려치고서 정말 이것만 할 수 있을 때 와라라고 하고서 투자 제안을 뿌리칩니다. 뿌리치고 나서 이제 얼마 전인가요? 작년에 이제 이 컴퍼니가 S1 파일링하고서 뭐 IPO까지 간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니콘입니다. 짧게 뭐 스토리를 와비파커인가요 그게? 그게 와비파커고요. 원래 저희가 그 창업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항상 플랜 A 그러니까 플랜 B는 없고 배수진이라고 하나요? 한국에서는 그걸 치지 않고 그냥 몰빵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애덤 그랜트가 여기서 땅 치면서 후회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마치 투자에서 위험을 분산해서 투자한다고 하나요? 그렇듯이 리스크 밸런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안전적인 수입원이 됐던 안정을 추구를 하고 한 곳에서는 위험과 도전을 추구를 해야지 정말 멋진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고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약사분들이 됐던 의사분들이 됐던 스테빌리티를 추구해가지고 그 약대 의대 오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조금 더 리스키한 걸 해보고 싶다? 이만한 직업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그 저희 미국에서 그냥 흔히 농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정말 주중에는 창업하면서 피자만 먹고 살다가 그 주 말에만 일하러 약국에 나가도 먹고는 살거든요. 저희는 정말. 감사한 거죠. 스페셜리스트로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라이센스가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스테빌리티가 있으시기 때문에 더 리스키한 걸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의문이 드신다면은 한번 좀 위험 부담을 걸고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약사 라이센스, 의사 라이센스가 있으니까요. 그거 믿고 하시면 됩니다. 네.
거의 2시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슬슬 마무리를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화려한 일들을 다양하게 많이 하셨는데 최종적인 목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에 있어서 일단 이 커뮤니티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일단 감사하게도 미국이라는 시장에 먼저 다녀왔고 또 거기에서의 커뮤니티나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한국 커뮤니티와 그 다리를 잇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아마 제가 시작을 필팩에서 해서 그런지 디렉트 컨슈머 혹은 뭔가 환자들에 더 가까운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기획해가지고 실제 시장에 런치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 한국에서 더 커지게 되면은 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마 보시면 보실수록 더 질문이 많이 생기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댓글 달아주시면 또 기회가 되시면 또 더 설명을 하실 것 같으니까요. 또 많이 네, 좋아요와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웰트의 이사이신 데니 주영킴 님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